오장은 흡음, 회절, 산란. 그래서 흡수, 흡음은 absorption, diffraction, scattering. 근데 우선 첫 번에 absorption은 흡수되는 거예요. 음파가 흡수돼서 열로 바뀌는 겁니다. 에너지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diffraction이나 scattering은 가는 길에서는 사라지지만 그대로 음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만 어떻든 이게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함께 취급을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감쇄를 표시할 때 감쇄의 원인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원통형 관에 스피커를 평면형 스피커로 동작을 시키고 그 안에 위치를 바꿔서 마이크로폰으로 음압을 센싱해서 RMS 밸류나 피크치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1차원 웨이브 이퀘이션, 무손실 웨이브 이퀘이션 보면은 이 앰플리튜드가 감쇄가 안 일어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어디서 측정하나 똑같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경우에는 감쇄가 일어나죠. 그 공기 중에서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서 감쇄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엔지니어는 감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은 그 감쇄를 어테뉴에이션 컨스탄트로 여기 P의 X and T를 이 피크 앰플리튜드가 일정하고 이상 차이만 있는 걸 앰플리튜드가 2의 마이너스 알파 X로 X로 진행함에 따라서 디케이 되는 이렇게 X 사실은 P의 피크 앰플리튜드 그냥 앰플리튜드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곳 여기서 출발한 게 P의 피크치다. 그러면 뭐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이게 P의 피크치에 2의 마이너스 알파 X, X1이면 X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작아졌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이런 경우에 엑스포넨셜 펑션을 그냥 쓰지요. 왜 엑스포넨셜 펑션이냐? X분의 1로 떨어지지 않고 이게 뭐 방사능 같은 거 저 차폐할 때 뭐 1m를 했더니 1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면 2m로 하면은 그 10분의 1이 또 10분의 1로 감소되니까 100분의 1로 될 거다. 그걸 표시하는 게 엑스포넨셜 펑션이죠. 같은 거리만큼 하면은 출발할 때의 값분의 같은 거리 움직였을 때 적어진 값, 그 비가 늘 일정하다. 그게 엑스포넨셜 펑션이죠. 그래서 원인은 전혀 몰라도 현상은 서술할 수 있다. 이거 말고 다른 함수로 해봤자 그 불합리하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웨이브 넘버 K를 컴플렉스로 하면은 요 K를 복소수로 해서 K가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마이너스 J 알파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 전자기학에서도 이렇게 K를 컴플렉스로 해서 그렇게 표시하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그러면 전파되면서 자꾸 앰플리튜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되죠. 공정하지 못한 돈을 자꾸 썼는데 자꾸 불고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이 총장상 받고 그런 사회죠. 그거예요. 거꾸로. 그런 거꾸로 사회는 그러니까 부호 하나 때문에 세상이 거꾸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음압은 이렇게 알파로고 인텐시티를 x 이퀄 제로일 때 I 제로라고 그러죠. 모두 다 이거 매질에서 손실이 없으면 그대로 I 제로인데 손실이 있으면 이때도 엑스포넨셜 마이너스인데 요거 음압하고 이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M으로 표시하자. 그렇게 M으로 표시해 놓고 보니까 음압의 피크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텐시티는 프로포셔널 P하고 2의 마이너스 알파 X 이거에 제곱에 비례하죠. 인텐시티. 뭐 정확하게 하면 그대로 뭐 는을 하면 2로제로씩 뭐 이렇게 되죠. 피크치로 하면. 이제 이 표현을 보시고 저거 뭐 이제 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니까 음압의 어테뉴에이션 콘스탄트 알파와 여기 제곱하면 이게 2알파가 되죠. 그래서 M은 2알파가 된다. 근데 보통은 그 어테뉴에이션 또는 댐핑 콘스탄트라고 그러죠. 댐핑 콘스탄트 D로 표시하는데 무슨 단위로 표시하냐 하면은 데시벨 퍼 미터 또는 낮은 주파수에서는 뭐 데시벨 퍼 킬로미터 뭐 이렇게 감소가 적은 것. 또 초음파에서는 높은 주파수 초음파에서는 데시벨 퍼 센티미터를 써요. 저 인체 내에 뭐 이런 거 할 때 높은 주파수에서 가면은 이 어테뉴에이션이 커져가지고 dB 퍼 센티미터도 써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게 dB 퍼 미터인데 그 데시벨 스케일로 1m 갔는데 몇 dB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x 이퀄 제로에서는 P의 피크치죠. 그대로. 근데 x 이퀄 1m 갔으면은 사실은 P의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저렇게 쓰면은 아주 싫어해요. P의 피크치에 x 이퀄 1m 하면은 P의 피크치에 2의 마이너스 알파하고 1m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엔지니어들 교양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알파의 단위는 메타분의 1이거든요. 메타분의 1. 메타분의 뭐 네퍼 퍼 메타죠. 사실은 1인데 이 1은 너무 1m 가는데 얼마 적어지냐 이거를 네퍼 퍼 메타라고 그렇게 엑스포넨트에 붙는다. 그래서 네퍼라고 그랬는데 물리적으로는 메터분의 1이에요. 알파가. 메터분의 1이기 때문에 1m를 곱해야 이게 무차원이 되고 엑스포넨트는 무차원이 되죠.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1m 그냥 단위 다 됐다고 치고 크기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압이니까 20의 로그 큰 거 출발할 때 음압의 피크치 또 작은 거 1m 갔을 때 그래서 하면은 20의 P는 없어지고 20의 로그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 알파가 앞으로 돼서 20의 A에 로그 2가 되죠. 그래서 이게 1로 가는 거죠. 20의 알파의 로그 10에 10을 베이스로 해서 2.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거 로그 10의 2와 20을 곱하면 8.69가 돼요. 그래서 8.69의 알파 곱하고 dB 퍼 미터가 되죠. 그래서 알파만 알면은 여기다 하면은
1m 가는데 몇 데시벨 감소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2배가 되니까 M은 2알파가 되니까 4.34, 요거 8.69, 4.345 이렇게 안 오고 그냥 세 자리 유효 숫자로 해서 4.34, 요건 미터가 아니고 M이에요. 여기서 온 M, dB per meter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원인은 몰라도 엔지니어는 그 현상을 이렇게 수량화해서 서술할 수 있다. 뭐 주파수에 따라서 알파 또는 M만 알면 된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러면 그 어테뉴에이션이 왜 생기냐, 업소션이 왜 생기냐. 우선 첫 번째는 비스코시티, 점성에 의한 흡음이에요. 이거는 평면파가 이쪽으로 진행할 때 볼륨 엘리멘트가 이렇게 커졌던 게 이렇게 그대로 X방향으로만 짜부러드는 거죠. 밀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유니폼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플러스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변하는 거다. 이거는 소위 힘은 이쪽으로 X방향으로 가 했는데 변형은 Y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걸 shear deformation이라고 그러죠. shear deformation.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점성이 손실을 초래한다. 뭐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점성이 왜 손실을 초래하는지 그거를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유체역학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손실을 이제 연구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점성이라는 게 뭐냐? 점성은 여러분들 점성이 있는 대표적인 액체가 꿀이죠, 꿀. 그러니까 점성이 있는 거는 아이디얼한 유체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디얼한 유체는 여기 유체가 있어요. 유체. 근데 여기 판이 있어. 이걸 이렇게 유체 표면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이 판만 미끄러지고 유체는 바로 여기 있는 유체도 그냥 미끄러지게 내버려 두죠. 그게 이상적인 유체지. 근데 이 세상에 이상적인 유체는 없고, 점성이 있는 거는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 밑에 이걸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이게 점성. 점성이 있는 데는 꿀 같은 거 해놓고 손바닥으로 쓱 하면은 여기 딸려가고 많이 딸려가고 어느 정도 깊이 돼야 안 딸려가죠. 이게 손실을 초래해서 그 음파를 이런 변형이 일어날 때 이상적인 유체가 아닌 점성이 있는 유체는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걸 아주 고전적인 그 유체역학 한 분들이 이걸 열심히 모델링을 해서 풀었어요. 풀어놨더니 이 점성에 의한 손실, 그거에 의한 어테뉴에이션 컨스탄트가 3로C 3승의 2배의 에타가 점성 상수죠. 점성이 크면 클수록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오메가의 제곱,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게 왔어요. 물론 여기 에타가 비스코시티 컨스탄트인데 MKS 단위로 하면은
이거 전체가 미터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거 뭐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미터 퍼 세크의 3승, 그리고 이건 세크분의 1 하면 에타가 MKS 단위로 무슨 단위가 나오는지는 여기서 그냥 나와요. 근데 점성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전자공학 할 때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독일에서는 요새는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 전기전자공학 하려면 기계공학의 머신 엘리멘트, 기계 요소론 하고 또 기계 제도, 그거를 모두 전학생을 다 시켰어. 근데 그 기계 요소 머신 엘리멘트 시간에 뭐 이 점성이 나오고, 점성 상수에 센티포아즈라는 게 있더라고. 그 독일에서 강의 시간에 센티포아즈. 그래서 진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거 점성 상수 그런 거 해서 들어가 보면 뭐 우리말 한글로 점성 상수 하면은 잘 안 나올지도 몰라요. 비스코시티 콘스탄트에서 그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센티포아즈가 있어요. 근데 이 점성 상수 뭐 음양학에서는 여기만 한번 나오고, 그리고는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이해만 하시고, 점성에 의한 손실은 점성 상수가 크면 클수록 손실이 많고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열 전도에 의한 흡음, 히트 컨덕션에 의한 absorption인데, 이거 어느 순간에, 이거는 위치에 따른,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타임 t가 아니고 x라고 쓰세요. x 어느 순간에 스냅 사진이야. 위치에 시간 함수가 아니고 공간 함수예요. 그래서 이 세타는 온도예요. 온도. 세타하고 괄호하고 뭐 온도, 섭씨 온도 뭐 이렇게, 여기가 고압이 되고 저압이 되고 고압이 되고 저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음파가 대략 단열 팽창, 단열 수축에 가깝다고 그랬지만 열 교환이 조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압인 부분이 약간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고 저압인 부분이 약간 온도가 낮아서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순간적으로 약간 흐른다. 열로 돼서 흘러버린 건 다시 소리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손실이 일어나요. 소리에서 열 누는 건데 열에서 소리는 안 와. 그런데 그건 고전적인 음향학에서의 얘기고, 소리를 아주 이론적으로 하는 분들이 제1의 소리, 제2의 소리, 제3의 소리 등등 해서 나중에는 브라운 열에 의한 브라운 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열로 간 게 완전히 소리 도메인에서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공기의 잡음으로, 랜덤한 잡음으로, 열 잡음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유효한 신호는 아니고 주파수 대역이 이 퓨어 톤에서 그냥 와이드밴드 잡음으로 가버린 거지. 근데 그 잡음이 케이스가 메탈인데 밖으로 진짜 열로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그 도메인에서 이제 완전 소리로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열로 빠졌다고 소리는 없어지고 열로 완전 물리학적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열도 소리다. 그 입자들의 진동. 그걸로 보면은 또 설명이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든 지금 이 퓨어톤의 평면파가 진행하는데 열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랜덤 노이즈로 바뀌죠. 그 열도 소리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마이크로폰을 개발해요. 측정용 마이크로폰. 그리고 마이크로폰을 굉장히 로우 노이즈, 저소음 마이크로폰으로 노이즈를 줄이다 보면은 우선 줄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렉트리컬 도메인에서 프리앰프 이런 데서 나오는 반도체 노이즈를 줄여야죠. 반도체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프리앰프를 절대 온도 0으로 놓을 수가 없지. 그러면 저 전자들도 안 움직이니까, 일렉트로닉도 안 움직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반도체 노이즈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반도체 열 잡음을 줄이고 나면 진짜 컨덴서 마이크로폰에 여기 이게 있고 고정 전극이 있고 이제 여기 소리가 들어오면 박판이 있잖아요. 이 노이즈들이 박판을 랜덤하게 때려서 나오는 소리, 그게 음향학적인 노이즈, 랜덤 노이즈가 있어요. 그거는 줄일 수 없어요. 온도, 절대 온도의 뭐 2분의 1 KT 자유도에 따라서, 그래서 열에 의해서 공기 분자가 열 잡음 내는 거, 그거 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우 노이즈 마이크로폰의 한계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반도체 노이즈 줄이고 그 다음에 열 잡음까지 줄이고 가급적 그거 이외의 잡음을 줄이는 게 엔지니어들의 노력이겠죠. 그래서 요 열로 바뀐데, 근데 이거 지금은 열로 바뀐 거 아주 그냥 가버렸다. 적어도 유효한 소리는 아니다. 이 주파수의 이 평면파로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걸 또 아주 머리 좋은 선배들이 계산을 했더니 복잡해요. 로 제로 C 제곱. 이건 아까도 똑같아요. 로 제로 C 제곱이야. 분모가. 그리고 카파는 열전도도고 공기의 열전도도죠. 감마는 비열비,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비열비고 아디아바틱 엑스포넨트, 공기면은 이원자 분자면은 1.4 부근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식을 필요할 때 쓰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을 여기다가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스코시티에 의한 흡음과 히트 컨덕션에 의한 이 열이라고 서말해서 TH를 했고, 그 둘을 합하면은 둘 다 오메가 제로가 되고 2배의 로 제로 C 3승으로 하면은 요건 비스코시티 콘스탄트고 열전도도, 여기도 열전도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에너지가 소리에서 열로 빨리 빠지니까 그거에 비례하죠. 여기가 정압비열인데 요걸 정적비열로 바꾸면은 또 식이 조금 달라지고 그런데 왜 이걸 클래시컬 업소프션 코에피시언트라고 그러냐? 클래식은 고전적인.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현대가 있다는 거지. 현대가 나오기 전에 음악에서도 뭐 고전파 음악,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건 뭐냐? 현대보다 그 후에 오는 낭만파 이전까지의 음악,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끝나면서 낭만파까지가 고전파지요. 클래시컬 뮤직. 근데 여기 흡음 개수도 그 후에 흡음 개수를 측정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또 알파, 진짜 플러스 알파가 또 있더라. 근데 이걸 시대적으로 먼저 모델링하고 이론이 정립됐기 때문에 이걸 고전적인 흡음 개수, 클래시컬 업소프션 코에피션트라고 그린다. 그래서 이제 이건 리얼 데이터예요. Acoustic Absorption in Fluid. 왜 알파를 F 제곱으로 했냐 하면은, 자 보세요.
알파가 클래시컬 업소션이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해.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로 가면은 알파가 작아서 인프라사운드는 지구 몇 바퀴를 돌아요.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핵실험하거나 또는 뭐 큰 로켓 발사하거나 그러면 인프라사운드가 발생하는데 아주 낮은 주파수, 그건 지구 몇 바퀴 돌고, 물속에서도 제가 농담 삼아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저 진해 앞바다에 가서 하이드로폰으로 소리를 잡으면은 하와이 연안에서 미녀가 비키니 수영복 입고 다이빙해서 풍덩할 때 나온 인프라사운드 성분이 진해까지도 온다. 근데 어느 게 하와이에서 온 거고 어느 게 리비에라 해안에서 온 건지 모르죠. 다 섞여 있으니까 멀리. 근데 어디서 왔는지 이제 지향성을 주려면은 굉장히 큰 어레이를 가지고 수신 센서의 방향성을 딱 해서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지 되죠. 근데 그런 원거리면 바다도 이런 구형의 밑에 바닥도 또 있고 그런 모델을 꽤 구체적으로 해서 사운드 프로파게이션 패스를 그 컴퓨터로 써서 실제로 누메리컬하게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러면 뭐 어디서 온 건지, 그 우리나라에서도 공기 중에 인프라사운드를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시로 지진파하고 그거하고 디텍트 해요. 그래가지고 인프라사운드는 파장이 기니까 그 관측소를 전국에 4군데, 떨어진 데 4군데 있어서 동시에 삼각 측량하는 식으로 해서 뭐 인공 내지는 자연 발파,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거, 대포동 로켓 띄운 거, 또 용천역 폭발 사고, 그리고 뭐 천안함 폭침당한 거, 그런 거 다 신호 다 잡아서 사운드 소스 로케이션을 다 하죠. 먼 거리, 그래서 먼 거리에 그런 인공 또는 자연 지진하는데 인프라 사운드를 쓰는 이유가, 여기 낮은 주파수로 가면 어테뉴에이션이 작기 때문에 멀리까지 도달하고, 그 대신에 높은 주파수 초음파로 가면은 이 어테뉴에이션 콘스탄트가 커져가지고 멀리 못 가요. 그래서 뭐 우리 전자공학과의 선배 교수님이 옛날에 봄이 되면은 노루 사슴이 뭐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 아냐? 옆 동네 4, 5km 떨어진 곳에서도 초음파 가지고 교신을 해서 그 소리로 듣고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선배 교수님이지만 선생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초음파는 어테뉴에이션이 커가지고 4km, 5km, 지금 공기 중에 초음파 가지고 4km, 5km 갔다 오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 여기서 공기 중에 초음파 센서에서 저 뒤 벽에서 반사돼서 오는 거 한 20km에서 50kHz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 가지고 여기서 저기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1km, 4km, 5km 공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건 초음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아마도 냄새 가지고 할 겁니다. 냄새. 동물은 그 냄새가 분자인데 냄새 분자 몇 개만 들어와도 센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냄새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선배 교수님이 그 후로부터는 통신공학 하신 선생님이 뭐 텔레파시 통신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 후에는 이제 초음파 얘기는 사실과 다르니까 빼셔야지 되는데, 초음파는 멀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주파수를 자꾸 낮춰서 인프라 사운드로. 그러니까
이게 컨스탄트라면은 이걸 양변을 주파수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게 컨스탄트 2파이 f의 제곱이니까 f제곱으로. 그래서 테이블을 f제곱분의 알파로 한 이유가 고전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클래시컬 업소프션 코에피션트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주파수를 나눠버리면 컨스탄트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아르곤 실험하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니까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메터분의 1. 그런데 실제 관측은 1.87. 헬륨 토탈 0.53인데 0.54. 꽤 잘 맞아요. 여긴. 불활성 기체, 아르곤이나 헬륨은 잘 맞아요. 그런데 산소, 이원자 분자가니까 1.61인데 측정치는 1.92. 질소 또 커. 에어, 드라이 에어 하면은 게다가 40kHz에서 피크가 생겨. 탄산가스 이것도 피크가 생겨. 그러니까 클래시컬 업소프션보다 더 적게 측정이 됐다. 그러면 그건 실험이 잘못된 거죠. 그보다 많아요. 많은데 이건 거의 같고, 액체 중에서 글리세린 거의 같고, 머큐리 이거는 적어요. 이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머큐리 수는 액체라기보다는 전기 전도도가 너무나 좋고 비중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하여간 측정치가 많아야지 되는데 적어서 이건 물음표죠. 사실은 아세톤 크고 물 크고 해수는 또 피크가 생겨요. 이래서 나온 게 이제 현대적인 흡음계수의 클래시컬에다가 더해서 뭐가 또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나온 게 몰레큘러 릴렉세이션에 의한 업소프션. 이원자 이상의 분자에서 그 에너지를 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트랜슬레이션이 있죠. 운동 에너지로. 근데 운동 에너지도 X방향으로 종파를 주면은 이게 X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어떨 때 Y방향이나 Z방향으로 그 운동 에너지 일부를 빼돌린다 하면은 그게 마치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업화할 초기에 주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인데 우리나라가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다가 일종의 헐만한 기업을 헐만한 그런 데 이제 돈을 몰아서 주고 해라. 그러면 차관을 들여서 공장 짓고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그게 이제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그 차관 받은 거를 뒤로 빼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사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 후에 보면은 돈이 없어. 회계장부 보면은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빼돌리는 거. 빼돌려서 그 에너지가 추가로 없어지는 거. 그게 분자 이완에 의한 흡음이에요. 근데 빼돌리려면은 주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빼돌려? 마누라 이름으로 또는 처남 이름으로 이렇게 회계장부 조작해서 부동산 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 당시에 산업화 초기에 외국 차관을 빼돌려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여기 음파에서는 음파가
그러면 이건 노골적으로 그냥 이쪽이면 공기 입자가 이 운동만 하고 그거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로만 있다가 옆으로 전달하면 어테뉴에이션이 없는데, 이거를 다른 에너지 저장 형태로 바꾼다. 쉽게 말하면 빼돌린다. 근데 어디로 빼돌릴 수 있냐? 트랜슬레이션 중에서도 XYZ 자유도가 셋이 있고, 로테이셔널 한 걸로 바꾼다거나 바이브레이셔널한 그런 운동으로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원자 분자는 아까 실제로 측정해봐도 그 이론적인 클래시컬 옵섭션하고 같은데, 이제 이원자 이상 되면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음파 이외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밀도나 압력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 이것도.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방향, X, Y, Z 다른 방향이 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심각하게 무슨 트랜지언트 일렉트리컬 서키트의 트랜지언트 그 리스판스를 생각해도 좋지만, 우선은 여기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캐패시턴스 C1에 일단 거기서 다 받아들인다. 음파가 들어오면 일단 음파로 받아들인다. 근데 그 다음에 C2로 RC2를 통해서 다른 형태의 로테이셔널 또는 바이브레이셔널한 에너지로 이게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면은 여기서 릴렉세이션 타임 RC2라는 타임 콘스탄트가 여기 있던 에너지를 마치 여기 캐패시터 C1에 저장된 토탈 차지라고 생각해요. Q1. 그러면 여기에 엘렉트로스태틱 에너지가 돼 있고, 이게 없다면 그대로, 그게 방전이 안 되면 그대로 있을 텐데, 이 모델로 해서 이쪽으로 빼돌려서 여기 있던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압sorption이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식을 뭐 유도 과정을 하면은 한 2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데, 조금 유도 과정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식만 이렇게 하고, 이거 릴렉세이션 스트렝스에다가 릴렉세이션 타임이 있고, C하고 C0는 그 뭐야 무한대에서의 이 C0는 제로에서의 여기 낮은 주파수에서의 음속이고, 이 모델을 따르면 할 수 없이 요건 로그 눈금으로 그렸는데, 요건 M은 인텐시티 어테뉴에이션 콘스탄트인데, 릴렉세이션에 의한 인텐시티 콘스탄트고 곱하기 람다. 그러니까 F분의 1로 그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피크가 생기고, 이 피크 부근에서 음속이 약간 변해서 그 음속이 약간 변하는 게 디스퍼전이라고 그러죠. 주파수에 따라서 음속이 약간 변하는데, 공학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해수, 바닷물 그런 거에 대해서 하면은 뭐 이런 피크가 생기고, 아까 탄산가스에서도 피크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라서 음속이 변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의 음속을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릴렉세이션에 의한 추가 어테뉴에이션이고, 이 공기 20도씨 이건 습도예요. 상대 습도 0%에서 100%까지.
그러면 0%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 다음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대로 직선인데 여기 될 게 이렇게 올라간 거죠. 커진 거죠. 그리고 상대 습도 10%, 20, 40, 60, 80, 100에 따라서 이 absorption coefficient가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왜 상대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테뉴에이션이 달라지냐. 그리고 특히 이런 데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데서 뭐가 일어나고 이런 데서 뭐가 추가가 되고 그러는 건데, 그 이유를 알으려면 이제 분자물리학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음향학 시간 강의 범위를 넘어서고, 단지 이런 연구, 이제 분자물리학 하는 사람이 이제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서 음속이나 어테니에이션 콘스탄트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음향공학 한 사람이 온도도 컨트롤하고 습도도 컨트롤하게 해서 자동으로 해서 샘플 들어가고 음속 측정하게, 어테니에이션 측정하게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자물리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그쪽에서 그 원인을 알죠. 음향학 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걸 너무 많이, 시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음향공학 한 사람들은 측정 장치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주파수에 따른, 여기 보면은 여기 10Hz에서부터 10의 6승 헤르츠니까 메가헤르츠까지, 메가헤르츠까지 연속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지 되니까 초음파까지 가는 거죠. 오디오 프리퀀시에서. 그래서 이런 근데 특히 오디오 프리퀀시보다는 초음파 영역에서 저런 걸 많이 측정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런 변화가 이런 데서 일어난다 하면 여기서도 측정해야지 되지만, 초음파 영역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초음파는 측정 장비가 작고 간단해요. 요만한 거 안에 음속 측정이 가능하죠. 초음파,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1MHz다. 그럼 파장이 1.5mm예요. 그러면 30mm 하면은, 아니 330cm 하면 파장이 200 파장이 들어가요. 굉장히 큰 메디움을 갖다 오죠. 그러니까 30cm도 필요 없고, 뭐 15cm만 해도 왕복하면 200 파장이니까 무한히 긴 메디움이에요. 그걸 가청 주파수에서 10Hz다. 가청 주파수 20Hz다. 제일 낮은. 그럼 파장이 10Hz면 34m, 20Hz면 17m에. 근데 무향실 요 3, 4m 되는 게 한 파장도 안 돼. 그러니까 그 파장에 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몇 파장을 해야지 그 왔다가 하고, 어테뉴에이션을 측정하는데 몇 파장은 돼야지 얼마나 감소되는지 알지, 한 파장도 안 되는, 이게 X 한 파장, 여기서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해 가지고 이게 저거 갔을 때 이게 작아지는 걸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지. 몇십 몇백 파장은 해야지 그 통계적으로 또는 계측의 그 에러,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초음파는 요만한 공간 가지고도 충분히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주파수 바꾸고 뭐
물 채우고 물 샘플도 조그만 조각이면 음속 금방 측정할 수 있고 오디오 프리퀀시에서는 막 샘플이 커지 되잖아요. 그 대신 짧은 펄스를 시간 영역에서 짧은 펄스를 해가지고 몇 밀리미터 물의 음속 이런 것도 몇 밀리미터 가지고도 충분히 초음파에서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울트라소닉 스펙트로스코피라고 그래. 스펙트로스코피는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분광학이라고 그러죠. 광선의 색깔 분광학. 그래서 전자파나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보는 게 저건데 우리도 프리퀀시 레인지에서 변화를 본다 그래서 근데 번역은 할 수 없이 초음파 분광학이죠.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 초음파나 또는 꼭 초음파는 아니어도 된다. 저런 게. 그래서 알파 오브 주파수 또는 C 오브 주파수. 어테뉴에이션 컨스탄트를 주파수에 따라서 측정하고 음속을 주파수에 따라서 측정해서 그래서 분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규명한다 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대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헬륨 자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헬륨이다. 여기 뭐 여기서 음압을 LP 또 여기서 음압을 LP2 1 이게 큰 거를 2라고 하고 작은 걸 1이라고 한다. 그래서 헬륨 이거 주파수를 1kHz다. 헬륨 1kHz로 하지 않고 10kHz로 좀 주파수를 높입시다. 헬륨 10kHz 헬륨을 하고 거기다가 음파를 발생했을 때 이 D가 얼마 dB per m가 되느냐. 이게 엔지니어들은 그냥 이렇게 물리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약간 설명하고 실제로 저걸 추산할 수 있냐. 그러면 테이블을 딱 보는 거죠. 테이블을 봐서 헬륨은 거의 0.5354. observed. 난 이걸 쓰겠다. 0.54다. 그걸 어떻게 쓰냐? 알파 자 알파의 F제곱은 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분의 1이다. 그러면 알파 10kHz 10kHz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곱하죠. 그러면 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에다가 곱하기 10kHz면 10의 4승인데 10의 8승이 되죠. 10의 4승의 제곱이니까 10의 8승. 미터분의 1이고 이거는 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분의 1이다. 야, 그런데 앞에 식을 또 앞으로 여기지. D는 8.69 곱하기 알파의 dB per 미터다. 그러면 알파가 0.54 곱하기 10의 3승. 되게 적어. 이거 8.69 곱하기 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B per 미터. 이렇게 되니까 대략 이렇게 5844 4.5쯤 되나? 모르겠네.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B per 미터인데, 그러니까 1m 가봤자 10kHz에서 얼마 안 되고, 이건 1km. 이게 이렇게 되면 4.5 곱하기 약 4.5 dB per km가 되네. 대략. 이건 여러분들이 찍어서 정확한 수치를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헬륨 10kHz에서는 실제로 실험해도 이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헬륨을 해놓고 1MHz로 하자. 10kHz보다 메가헤르츠면 10의 6승, 그러면 이게 10의 제곱, 10의 4승이나 더 커져요. 그러면은 10의 4승 하면 45 dB per 미터 돼요. 메가헤르츠에서는. 헬륨 기체하고 1메가헤르츠로 오면 1m 하는데 45 dB가 디케이 돼. 거의 막 없어져.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른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건 알아두고, 이 이식과 이식 또는 이식을 쓰고 테이블을 써서 평면파예요. 평면파에 대해서 이제 구면파는 또 R분의 1로 또 디케이가 돼요. 구면파는 지오메트리컬 어테뉴에이션 추가가 돼. R분의 1로. 근데 요건 이렇게 그대로 평면파 할 때 평면파에 대한 실제 수치로 얼마나 감쇄되는가는 여기 이거를 집어넣고 이 시계에다가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observed가 요 피크가 있는 건 좀 곤란하고, 이것들은 아마도 다른 주파수에서도 F제곱으로 나누면은 그렇게 거의 상수가 되니까 이렇게 상수처럼 나온 거죠. 그래서 흡음을 그 원천적인 건 모르더라도 하여간 이상적인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흡음이 일어나고, 그걸 어느 정도 수식으로 표시하고 계산하고 현상을 파악할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이 장에서는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회절과 산란으로 가죠. 회절은 디프렉션은 모서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두 개 그리면은 아파트의 방음벽 끝에서 여기 차도가 있다.
아파트에 방음벽이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일부러 좀 여기 차가 있다. 차처럼 보이지 않고 무슨 고인돌처럼 보인다고 학생들이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가지요. 방음벽이 여기 끝이 여기면. 근데 여기서도 이쪽으로도 바운더리에서 넘어가는 거, 휘어서, 이게 회절이죠. 바운더리 끝에서 넘어가는 거죠. 이쪽도 섀도우지만 소리가 넘어가죠. 특히 낮은 주파수는 이쪽으로도 넘어가죠. 뭐 이게 그림이 그냥 소스라고 이렇게. 근데 스캐터링은 이 작은 입자에 뭐 작은 입자니까 로컬리 평면파가 쉽게 되겠죠. 거기서 작은 입자면은 화장에 비해서 작으면 무지향성으로 에너지를 흩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입자는 물론 이 공기 중에 이물질이죠. 고체여도 좋고 뭐 수증기여도 좋고 뭐 또는 사실은 그렇죠.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산란이죠. 산란. 스캐터링. 그래서 그림을 하나, 여기에 구가 있고 이 평면파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반사가 들어오고 여기 섀도우. 근데 이거는 D가 파장보다 클 때, 직경이 파장보다 크면은 여기 각각 위치에 입사각과 수직선을 세워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각게 딱 이렇게 규칙 반사를 하죠. 이렇게 크면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이 방음벽이죠. 방음벽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평면 음파가 오면은 호이겐스 프린시플에 의하면 여기서 이 평면파에 의해서 여기에 점음원이 다시 형성돼서 그 수많은 점음원이 세컨더리 소스가 돼서 또 구면파를 발생시키는데 그 구면파에 이게 접선이 새로운 웨이브 프론트가 되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발생한 구면파 때문에 이쪽으로 섀도우 리전으로도 들어가는 거. 그게 회절이죠. 호이겐스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게 뭐 요새도 호이겐스 프린시플이 틀렸다라고 하진 않죠. 보다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이 될 뿐이고, 그래서 임의에 이물체가 있다, 공기 중이다, 소리다, 여기 입사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회절이건 산란이건 사실은 상관이 없이 근데 뭔가 이름을 불러야지 되니까 그걸 스캐터드, 이게 파티클이 작으면은 스캐터드 웨이브라고 부르는 게 좋죠. 그래서 산란파로 이렇게 일정한 그 물체에 의해서 산란파가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장애물 표면에서의 경계 조건. 우리가 매질이 바뀔 때 경계면에서 반사와 투과가 왜 일어나느냐?
경계면의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반사파와 투과파가 있고 소프트 바운더리를 만나면 부호가 바뀌는 게 그게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장애물에서의 경계 조건을 조이즈되는데 제일 쉬운 거는 딱딱한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고체로 돼 있으면은 음파가 고체 아무리 해도 뭐 거의 움직이지 않죠. 거의. 네?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가 뭐 100만 배, 10만 배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표면에서의 수직 입자속도분의 음압 그게 주어져야지 문제를 푼다. 그래서 만일 딱딱한 표면이라면 Vn이 제로인데 Vn이 제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입사파 Vi의 n 플러스 이건 디프렉션 스캐터드 웨이브 Vs로 해도 되지만 디프렉티드 웨이브 회절파의 이 수직성분 합한 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산란파 또는 회절파 둘 다 맞는데 산란파 또는 회절파는 입사파의 입자속도의 부호가 딱 반대. 그래서 V를 제로로 만드는 거죠. 음압을 제로. 음압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바운더리는 여기 1, 2, G1, G2 G2가 굉장히 크면 이 바운더리에서는 입자속도가 제로가 되죠. 여기 입자속도 Vn 입자속도는 제로가 되고 입자속도를 그리면 뭐 스탠딩 웨이브가 이렇게 되고 음압은 평면파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음압은 딱딱한 데니까 맥시멈이 되죠. 이렇게. 이 평면파의 반사계수 이런 거 할 때 이 바운더리의 이 조건을 제가 그래프로 안 그렸는데 요거 나오는 김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드 바운더리에서는 V가 제로가 되고 소프트 바운더리에서는 P가 제로가 되죠. 음압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 부호가 바뀌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연필로 계산하고 그러는 건 구에 한해서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컴퓨터에 누메리컬하게 계산해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 회절파의 바운더리의 입자 속도가 계산이 되고 그게 세컨더리 웨이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입사파와 회절파의 합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총 회절 또는 산란 파워가 있다고 하면은 입사 인텐시티에 비해서 장애물이 회절 또는 산란 파워를 많이 만들어내면은 이게 PS가 크죠. 그 파워를 인텐시티로 나누면 결국은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걸 산란 단면적,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러죠.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크다는 건 뭐냐면 같은 입사파가 왔을 때 산란이나 또는 회절
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아주 작은 물체면은 이거 회절 파워가 별로, 예를 들어서 아주 파장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작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저 백스캐터링을 하겠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지겠죠. 산란 단면적, 이건 그냥 데피니션이에요. 그런데 소나에서는 산란 단면적 이외에, 산란 단면적은 이 분자가 토탈 파워예요. 그런데 소나에서는 백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있어요. 백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내가 액티브 소나 시스템을 가동해서 내가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되돌려 보내는 정도, 그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소나에서, 그럼 같은 물체라도 내가 이렇게 보는데 잠수함이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하고 백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다르죠. 이렇게 오면 굉장히 많은 파워가 다시 나에게 오지만 이렇게 오면 요 작게 오죠. 근데 다른 데로 가는 파워는 난 흥미없다. 내가 보냈는데 나한테 되돌아오는, 그게 백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서 단위는 면적으로 같지만 산란 단면적과 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과 백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둘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 수중음향에서 액티브 소나 시스템 그런 거 개발하고 그 계산하고 그럴 때 그 주의해야 될 그런 대목이고, 여기서는 그냥 정의만 하고 넘어가요. 구는 계산이 가능해요. 구는 옛날 사람들이 이쪽에서 음파가 들어오는데 KA가 1일 때, A는 9의 반경이에요. A는 9의 반경. 그리고 지금은 여기 그려놓은 건 회절파 또는 산란파의 빔 패턴이죠. 산란파에. 그리고 맥시멈을 1로 노멀라이즈 하지 않고 이 그대로 비례해서, 수치에 비례해서 그렸어요. KA가 1은 반경이 KA니까 KA 2파이 람다 A니까 이게 1이니까 반경이 파장에 비해서 2파이분의 1, 2파이분의 2파이분이니까 0.1 얼마. 그러니까 반경에 비해서 좀 작은 거죠. 그럴 경우에 회절파 이렇고 KA3이면 이렇고, KA5 반경이 점점 더 커질수록 이쪽으로도 백스캐터링 하지만 일루도 많이 한다. 이거 왜 그러냐? 이 뒤로도 해야 이게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마이너스야.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써놓으세요. 마이너스가 돼야 본래 입사파와 이거하고 해서 캔슬이 돼서 뒤가 섀도우가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구의 뒤는 음압이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가 되려면 본래 입사파의 음압을 상쇄시키는 네거티브 음압이 필요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쪽은. 그래서 본래 오리지널 필드 더하기 이 회절파 더한 게, 그게 결과적으로 관측되는 거고, 여기 이 섀도우라는 거는 본래 PI에다가 이게 회절한 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그래서 섀도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돼요. 어떻든 KA가 1보다
아니, 파장보다 작을 때 토탈 그 스캐터링 파워를 레일레이가 또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K의 4승에 비례해. K의 4승은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란 단면적도 KA의 4승에 비례해요. 이걸 레일레이 스캐터링이라고 해요. 음향학에서 뭐 통신공학에서는 레일레이 스캐터링보다 레일레이 페이딩 뭐 이게 많이 나오죠. 레일레이 스캐터링이 그런데 언제나 이 조건을 벗어나면 안 돼요. A가 람다보다 작은 영역에서 이게 맞아요. 그래서 레일레이 스캐터링은 음파에서도 적용되고 광파에서도 적용이 돼요. 광파도 똑같아요. 근데 광파에 대해서는 이게 이 KA의 A가 사이즈가 뭐가 될까? 뭐 먼지도 될 수 있고 공기 분자가 돼요. 질소 분자, 산소 분자. 그게 광파의 스캐터러가 돼. 스캐터링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음향학이지만 왜 하늘은 푸른가? 왜 저녁 노을은 붉은가? 이게 레일레이 스캐터링이죠. 광학에서의 레일레이 스캐터링인데 하늘이 왜 푸르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태양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니까 여기 눈이 이렇게 해서 이쪽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야. 눈. 그러면 여기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빛을 아주 태양빛의 파장보다 산소나 질소 분자가 작기 때문에 레일레이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이걸 거의 무지향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스캐터드 파워가 F의 4승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바이올렛 파장이 이게 길고 이게 짧죠. 주파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죠. 주파수가 증가하. 주파수가 보라색이 주파수가 높죠. 그러니까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해서 파워가 스캐터링을 하니까 이 각 무지개 색깔을 F의 4승으로 웨이팅을 해서 더하면 그게 하늘 색깔이죠. 그러니까 빨강은 F의 4승 하니까 여기 뭐 파워, 토탈 파워를 해서 전부 다 무지향성이니까 이쪽으로는 똑같이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하는 웨이팅이 돼서 온다. 그러면 빨간 거는 거의 주파수가 이게 2배가 되죠. 이게 0.35 아니 350 나노메타고 이게 뭐 750 나노메타 이렇게 돼. 350 아마 나노메타 750 나노메타 물음표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 대략 이런 것 같은데 파장이 이렇고 주파수를 구하려면
람다 곱하기 F는 이거 여기 C 광속이지.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미터/세크로 해서 가시광선은 파장만 얘기였지 주파수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무지개 색깔을 F4승 레이팅해서 더하면 빨주 노초보다도 파남보 쪽이 웨이팅이 많이 돼서 파워가 더 많이 들어와서 하늘 색깔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의 하늘 색깔은 그렇지 않죠. 또 이웃나라 중국에서 미세먼지 황사가 와가지고 하늘 색깔이 영 엉망이죠. 하늘 색깔이 아름다웠던 거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을 때 6.25 직후에 하늘 색깔 진짜 끝내줘요. 저녁 먹고 이렇게 멍석에서 보면은 은하수가 그냥 쏟아져, 옥구슬이. 그런데 그런 하늘 보려면 지금 몽골의 초원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늘을 잊어버렸어요. 자, 하늘빛은 왜 푸른가는 이거고, 그 다음 저녁 노을은 왜 붉은가? 저녁 노을은 왜 붉은가? 여기 사실은 여기 대기가 이렇게 있어야지 돼요. 대기. 이게 대기권에 공기가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우주에서 하늘을 보면 시커매요. 스캐터링하는 빛을 스캐터링하는 산란체가 없어서 우주는 하늘이 시커멓고 달 보면 달만 보이고 지구 보면 지구만 보이죠. 근데 지구에서는 이 대기 중에 산란한 빛을 보기 때문에 하늘이 푸른 거죠. 그러면은 왜 저녁 노을은 붉으냐? 저녁 노을 붉은 걸 조금 또 저녁 대기권 아까 뭐 요정 너무 크게 그렸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아까 스캐터링 이게 PS는 프로포셔널 F4승 이렇게 오고. 그런데 저녁 노을은 왜 붉으냐? 그러면은 눈을 이제 해 쪽으로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봐야죠. 그러면 해가 광선이 오다가 이 대기 여길 통해서 와요. 여길 통해서 오는데 여기서 스캐터링이 이렇게 일어나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내 눈에 도달하려면은 본래 파워 P0에서 빼기 P 스캐터드 파워 이걸 빼야지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뭐 평면 파라면은 근데 이거 자체가 PS가 프로포셔널 F의 4승이지. 그러니까 보라색은 주파수가 높아서 스캐터링으로 도중에 에너지를 많이 잃고 여기 주파수의 함수가 되죠. PS가 이렇게 되니까 낮은 주파수는 스캐터링으로 잃는 파워가 적죠. 그래서 내 눈에까지 많이 도달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 웨이팅을 F4승으로 웨이팅을 해서 1 마이너스 뭐 노멀라이즈 한다면 그래서 이거 하면은 그게 이제 낮은 주파수가 많이 살아남아서 저녁 노을은 붉은 거죠. 그 레일레이 광학에서의 레일레이 스캐터링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파에서도
음파에서도 왜 초음파가 멀리 못 가느냐? 그것도 또 만일 메디움 속에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고체, 이 댐핑, 일부러 댐핑 마테리얼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 트랜스두서 할 때 초음파가 양쪽으로 발생하는데 뒤로 가는 건 일단 죽이고 앞으로만 쓰거든요. 그러면 뒤쪽으로는 댐핑을 시켜야 되는데 이 댐핑 하는데 또 4분의 1 람다 매칭 하는데 적당한 이 임피던스를 하기 위해서 에폭시에다가 금속 파우더를 넣는다고 그랬죠. 근데 뒤쪽에 댐핑 매칭 하는데도 그렇고 하지만 댐핑 하는데도 에폭시에다가 또 다른 텅스텐 파우더 같은 거 그런 걸 질량이 좀 나가는 거 그걸 섞어요. 그러면 그게 스캐터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스캐터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그런 에폭시에다가 이물질 그 금속 파우더 그런 거 섞어서 하면은 음파가 가다가 스캐터링으로 다 산란돼서 짧은 거리를 했는데도 뒤쪽으로 발생한 음파가 다시 저 끝에서 되돌아와서 엉뚱한 시간에 앞을 또 때리는 그런 일이 없어지죠. 그럴 때 일부러 인위적으로 흡음을 많이 시키는데 흡음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스캐터링이라도 많이 일어나서 다른 데로 그냥 다른 방향으로 빼져 버리는 거죠. 스캐터링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평면파가 있고 이 밖에도 공기가 있다. 그러면 가다가 스캐터링이 일어나면은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관측이 안 되는 거니까 스캐터링도 수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냥. 이쪽. 그래서 아까 어테뉴에이션 콘스탄트 알파에는 비스코시티에 의한 흡음, 히트 컨덕션에 의한 흡음, 몰레큘러 릴렉세이션에 의한 흡음, 그 다음에 스캐터링에 의한 손실. 그게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거죠. 다 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광학에서 키르호프 인테그랄인데 이거 호이겐스 프린시플을 조금 그 벡터 어널리시스적으로 깔끔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소스가 있다. 여기 관측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바운더리에서의 음압의 그레디언트와 음압 PS, 요 S에서의 각각에서의 음압과 음압의 수직 방향 그 1차 미분계수를 안다 하면은 여기서 여기를 직접 계산하기 힘들 때 이 바운더리에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 바운더리의 상태로부터 이 관측점의 음압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키르호프 인테그랄이고 쉽게 호이겐스 프린시플로 한다면은 이렇게 하고서 여기 슬리트가 있다. 그리고 평면파가 온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각각 여기 무수히 많은 포인트 소스가 있어서 거기서 구면파가 나오고 그거의 합으로 여기 표시된다 하는 게 이 적분식으로 표시하기 이전에 좀 쉽게 말로 설명한 거죠. 근데 근본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운드 필드를 음원 자체는 내가 음원을 그대로 음원 특성은 모를 때, 그때 어디서 측정 가능한 그런 서피스와 부근에서 음압과 측정하고 그레디언트를 측정해서 알 수 있다면 거기로부터 이걸 계산할 수 있다. 그럴 때 이게 쓰는 그런 식이고, 자, 반평면에 의한 회절, 이거는 저거죠. 그 방음벽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평면파가 온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여기에 포인트 소스가 무수히 많아서 그거들의 합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어느 단일 주파수에서 계산하면은 이 속은 이거 이제 음압의 절대치로 그렸는데 여기 이 정도에서의 이 속은 회절파에 의해서 완전 제로는 아니고, 여기는 그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이 부분에서는 특히, 그리고 여기서 바운더리에서부터 멀면은 이게 이렇게 그냥 그 이제 오실레이션이 거의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소스들의 그 간섭이라고 그럴까, 단일 주파수일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